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눈치보다 죽으라는 거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저는 이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온몸이 굳었어요. 그래도 웃었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 우리 함께해요. 요즘 사람들은 집안 어른 기다리게 하는 걸 별일 아니게 생각하나 보다. 영옥의 말은 부엌 쪽을 향해 던져졌지만 사실 그 말이 겨냥하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며느리 미나. 도연이 혼자 먼저 들어와 앉은 식탁 위에는 이미 반찬이 가득했고 어머니의 악치마는 툭툭 털려 걸려 있었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나올 법도 한데 그 자리엔 기다림이 쌓인 서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오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의 온도가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태수는 된장찌개 국물을 들여다보며 모른 척했고 그게 이 집의 방식이었습니다. 불편한 말은 허공에 띄워두고 누군가 알아서 걷어가길 기다리는 방식. 잠시 뒤 문이 열리며 미나가 들어섰습니다. 숨이 약간 차 있었고 얼굴엔 미안함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학교 일이 좀 길어져서요. 영옥은 대답 대신 젓가락을 집어들었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사는 방학도 많다더니 그렇게 바쁜 직업인지 난 잘 모르겠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잔잔한 목소리였기에 받아치기도 어렵고 그냥 흘려듣기도 어려운 아주 교묘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죠. 미나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식탁 위의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짐을 가장 먼저 감지한 건 정이었고 그 다음은 태수였을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한마디면 됩니다. 어머니, 요즘 학교가 옛날 학교가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웃으며 화제를 돌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숟가락을 들었고 국물을 떠먹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침묵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에게는 동의처럼 들렸고 영옥에게는 허용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단 한 문장의 부재가 식탁 위 관계의 지형을 조용히 바꾸어 놓고 있었는데 정작 태수는 그것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식사는 말없이 끝났어요. 오가는 대화는 날씨와 반찬 정도였고 그나마도 정희가 억지로 채워 넣은 것들이었죠. 도연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표정으로 밥만 먹었고 미나는 웃음을 유지하느라 이미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때 한마디 했어야 했어. 그 정도 말은 어른들이 할 수도 있지 않나? 괜히 키우지 말자. 태수의 목소리는 피곤했어요. 그 피곤함 속에는 자신도 아내도 납득시키지 못하는 논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죠. 말을 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하다는 걸 오랜 시간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변화는 소리 없이 시작됐어요. 미나는 본가 방문 횟수를 조금씩 줄였고 도연 혼자 들렀다 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영옥은 그 패턴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큰 잘못을 했다고 저 애는 얼굴도 안 보이니? 그렇게 말하면서도 영옥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운함은 점점 분노의 모양을 닮아갔고 그 분노는 정면으로 터지지 않는 대신 은근하고 일장적인 말들 속에 스며들었죠.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무슨 거래처쯤으로 아나 봐.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 된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네. 직접 이름을 부르지도 직접 화를 내지도 않는 방식. 듣는 사람의 속만 오래 긁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들을 매번 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완충제처럼 서 있는 위치였으니까요.
그녀는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깊이, 조용히 참는 사람. 하지만 그런 사람도 결국 선을 넘으면 완전히 다쳐버린다는 걸 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라디오를 켜두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래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에 예의가 필요합니다. 물소리가 멈췄죠. 정희는 한참이나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가깝지가 않은데 자꾸 가까운 척을 하니까 문제지. 아무도 듣지 않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이 집안의 균열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그 무렵 강태수의 집에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균열이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영욱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미나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밖에서 식사하실래요? 조용한 한정식집 예약할게요. 선의에서 나온 말이었고 정희도 속으로는 잘됐다 싶었어요. 집에서 상을 차리면 영욱의 잔소리도 길어지고 미나도 그만큼 더 긴장하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욱은 그 제안을 바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루를 묵혀두었다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생일인데 내가 남의 집 손님처럼 밖에서 밥 먹어야 하니? 남의 집 손님이라는 5글자 속에는 서러움이 2겹으로 접혀 있었어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미나의 제안을 좋게 번역해 어머니께 전달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 힘드실까봐 그런 거예요. 편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에요라고 말이죠. 그런데 태수는 또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편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겠지. 영욱은 바로 받아쳤어요. 누굴 편하게? 나를? 자기를? 그 질문은 태수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지만 그는 끝내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죠. 전화를 끊고 나자 그는 도연에게 연락해 이번 생일은 그냥 집에서 하자고 했어요. 괜히 어머니 기분 상하신다.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미나도 생각해서 말한 거예요. 태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알지. 근데 어른이 서운하시다는데 이번만 맞추자. 그 이번만이라는 말은 이 집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말이었어요. 매번 이번만이었고 그 이번이 쌓여 이 집의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연은 결국 미나를 설득해야 했어요. 미나는 잠시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날 또 무슨 말 들으면 저 이번엔 그냥 넘기기 어렵겠어요. 도연은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을 하는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생일 당일 영욱은 유난히 들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우리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오니까 오늘은 북적이겠지라고 자랑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들뜬 마음이 늘 기쁨 쪽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데 있었어요. 저녁자리가 시작되자마자 영욱은 미나가 사온 스카프를 펼쳐들고 이렇게 말했죠. 내 나이에 이런 색이 어울릴까? 요즘 젊은 사람 눈에는 다 예뻐 보이나 보네. 미나는 웃으며 화나셔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았어요 라고 받았지만 영욱은 이미 다른 반찬을 짚고 있었어요. 그 대화는 완성되지 못한 채 허공에 걸렸고 미나는 자신의 선의가 어디에도 닿지 못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손주 이야기가 나왔고 영욱이 말했습니다. 애 낳으면 좀 달라지려나. 여자는 아이 낳아봐야 철든다더라. 미나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동작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결혼 2년 동안 아이 계획을 묻는 말만으로도 이미 지쳐 있었는데 이번엔 철이 들지 않은 여자라는 뉘앙스까지 얹혀 있었으니까요. 도연이 나섰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그런데
영옥은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가족끼리 이 말도 못하나? 그때 미나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어요. 가족끼리라서 더 조심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오히려 영옥을 자극했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말도 가려서 해야 하는 세상이구나. 태수는 급히 잔을 들며 자, 생일날인데 좋은 얘기만 하자고 했지만 그 말은 이미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었죠. 미나는 식사를 마치지 못한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날 식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은 라디오도 켜지지 않은 채였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야 미나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나 이제 더는 억지로 안 갈래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태수에게도 그 소식은 곧 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누군가가 선을 정하고 말해야 할 때라는 신호가 왔는데 태수는 아직도 그것이 갈등을 키우는 일처럼 느껴졌고 그 착각은 다음 챕터에서 더 큰 값을 치르게 됩니다. 문제는 터진 뒤에 커지지 않아요. 정작 더 무서운 것은 터지고도 아무 일 없었던 척하는 시간입니다. 영옥의 생일 이후 2달 동안 미나는 본가에 발걸음을 끊었어요. 명절도 아니고 제사도 없었으니 억지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버틸 수는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자리를 채우는 건 언제나 상상이에요. 영옥은 미나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확신했고 미나는 영옥이 끝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굳혔다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른 침묵은 실은 가장 많은 말을 품고 있는 침묵이었죠. 태수는 양쪽을 오가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집에 가면 영옥은 어김없이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이는 오는데 왜 며느리는 안 오니? 내가 죄인인가? 집으로 돌아오면 정희가 조용히 말했죠. 당신 어머니 미나한테 사과는커녕 또 서운한 사람인 척만 하시더라. 양쪽 다 틀린 말이 없었고 그래서 태수는 더욱 어느 쪽도 고르지 못했어요. 그는 늘 체면의 언어로 문제를 봉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원래 가족은 다 그런 거야.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지. 그 말들은 틀리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정작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언어들이었어요. 체면은 외출복이지 상처를 꿰매는 바늘이 아니니까요. 정희는 점점 남편에게 화가 쌓였어요. 당신은 늘 중립인 척하지만 실은 방치하는 거야. 태수는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외로움을 알고 아내의 피로를 알고 며느리의 서운함도 외면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누군가를 명확하게 설득하거나 제지하는 일을 끝끝내 피해왔어요. 한쪽을 바로잡는 순간 다른 한쪽이 자신을 원망할까봐 두려웠고 결국 그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거죠. 그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무책임해지기 쉽다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 무렵 영옥은 사소하지만 점점 노골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혼자 오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바쁜가 보다. 시어미가 병나도 몰라. 그리고 손주 계획 이야기를 슬쩍 꺼내며 애가 있으면 그래도 왕래가 다르지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죠. 도연은 지쳐가면서도 아내에게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 뿐이야 라고 변명했고 미나는 그 변명에 이렇게 답했어요. 거친 말이 습관이면 듣는 사람 상처도 습관처럼 쌓여요. 그 말은 도연의 가슴에 조용하게 박혔어요.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결국 두 사람을 한자리에 앉혀 풀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정희가 말렸습니다.
지금은 마주 앉히면 더 망가져. 언제까지 피하기만 할 거야?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해야지. 정희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대화는 준비된 사람끼리 하는 거야. 상처 준 사람이 체면만 챙기고 상처받은 사람이 방어하는 상태에서 무슨 대화가 돼? 하지만 태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이 용기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불편한 침묵을 빨리 끝내고 싶은 조급함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태수는 모두를 같은 방에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의 씨앗이었습니다. 결국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가족 상담이라도 받아보죠. 우리끼리 풀려고 하니까 더 안 되잖아요. 영옥은 펄쩍 뛰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우리 집안 흉이다. 그러자 정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어요. 흉은 이미 집안에 가득해요. 말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결국 태수와 정희, 도연 부부 넷이서 먼저 상담센터를 찾기로 했어요. 영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담사 한기준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오래 듣고 짧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었죠. 그가 첫 상담에서 태수에게 던진 질문은 뜻밖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갈등 자체입니까? 아니면 갈등이 보이는 상황입니까? 태수는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기준은 다시 설명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건지, 누가 어떤 상처를 입고 있는지를 다루고 싶은 건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그 말은 태수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자신이 정말 갈등의 본질보다 보기 좋은 가족의 모습을 되찾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기준은 미나의 진술을 차분히 들으면서 영옥의 반복된 발언 패턴을 정리한 뒤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가 흐려진 관계입니다. 어머니는 아드님 부부의 삶에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며느님은 그 침범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중입니다. 태수는 불편해서 자리를 고쳐 앉았어요. 기준은 그를 정면으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중재자가 아니라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위치인데 자꾸 화해, 조정자가 되려고 하십니다. 관계에 따라 역할이 다릅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뭘 해야 하죠? 기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무조건 화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안전한 거리가 없으면 대화는 또 상처가 됩니다. 미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예민함이 아니라 경계의 필요로 설명해 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정희 역시 한숨처럼 안도했습니다. 태수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거리두기라니. 그건 왠지 가족을 포기하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렇게 떨어져 지내면 더 남처럼 되지 않나요? 기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이미 남처럼 상처 주는 사이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까이 붙여두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듣는 순간 아팠지만 거짓은 아니었어요. 기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화해가 가능한 관계가 있고 지금 당장은 화해를 목표로 삼으면 더 악화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우선 직접 접촉을 줄이세요. 필요하면 아드님을 통해 전달하고 대면은 짧고 분명하게. 기대를 줄이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구조 조정일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복도에 나선 태수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여름 햇빛이 너무 밝아 오히려 눈이 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준의 말보다 자신의 침묵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늘 착한 사람처럼 굴어왔는데 어쩌면 그 착함이 자신에게 가장 편한 자리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 찾아왔습니다. 상담 이후 도연과 태수는 함께 영옥을 찾아갔어요. 영옥은 두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왜 또 나만 나쁜 사람 만들러 왔니? 날선 첫마디였어요. 예전 같으면 태수는 바로 어머니, 그런 뜻 아니에요라며 달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태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변명하지 말고 말씀드릴게요. 영옥이 놀랐어요. 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나는 한동안 어머니를 직접 뵙지 않으려고 해요. 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영옥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죄인처럼 있으라는 거니? 도연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서로 선을 지키자는 거예요. 그 순간 태수는 다시 흔들릴 뻔했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떨리는 것이 보였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준의 말을 떠올렸어요. 안전한 거리가 없으면 대화도 상처가 된다. 그래서 처음으로 말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미나가 직접 인사드리는 건 당분간 어렵겠습니다. 대신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때는 도연이가 챙기고 필요한 일도 도연이를 통해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옥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시어미를 끊어내는구나. 그 문장은 비난 같기도 했고 탄식 같기도 했어요. 태수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끊어내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대화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채로 끝났어요. 다만 처음으로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영옥은 서운했고 도연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태수는 몹시 지쳤어요.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울리지 않으면서는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다고 믿어왔는데 실은 울음을 피하려고 미루는 동안 더 큰 상처를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것이 첫 관문이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집안은 잠잠했어요. 미나는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영옥도 억지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준비는 간소해졌고 선물은 도연 이름으로 전달됐죠. 정희는 이 상태가 오래 갈 수 있겠느냐고 걱정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 맞는 이 고요가 반갑기도 했어요. 싸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덜 소모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막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선을 그어도 마음까지 곧장 그 선 안에 머물지는 못하니까요. 영옥의 서운함은 다른 모양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태수 역시 경계를 세웠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킬 각오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이야기는 아직 중간쯤에 와 있었어요. 가을이 되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어요. 영옥이 허리 통증으로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연락을 받은 태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도연도 퇴근 후 매일 병원을 오갔죠. 문제는 미나의 입장이었습니다. 직접 병문안을 가면 어렵게 세워둔 선이 다시 흐려질 것 같았고 가지 않으면 더 큰 비난의 명분을 줄 수 있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잃는 것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나는 결국 꽃바구니와 죽을 보내고 짧은 문자를 남겼어요. 빠른 회복 바랍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정중하고 필요한 말은 모두 담겨 있었지만 영옥은 그것조차 서운함의 증거로 받아들였어요. 병실에서 태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효도 다 했다는 거냐? 태수의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옛 습관 속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아프시니 이번만 참자. 미나가 와서 얼굴만 비추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정의가 붙잡았어요.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아픈 건 걱정하되 원칙은 바꾸지 마. 정의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 시어머니 곁에서 놀리며 체득한 것이 있었는데 아픈 사람의 감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아프다는 이유로 타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게 두면 관계는 결국 더 망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처음으로 며느리 편을 드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미나의 위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도연도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병원비를 정리하고 간병 일정을 조율하면서 미나가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켰습니다. 당신이 안 가는 건 무정한 게 아니야. 우리 방식대로 예를 갖추는 거야. 그 말은 미나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결혼한 뒤로 그녀는 늘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인가 하고 자책해왔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경계를 함께 지켜주자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혼자 서 있던 자리에 누군가 나란히 서 있다는 감각, 그것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을 둘러싼 세간의 말, 이웃의 시선, 친척들의 훈수였어요. 영옥의 동생이 병문안을 왔다가 혀를 찼습니다. 며느리가 코빼기도 안 비친다고? 요즘 애들 참 무섭다. 그 말을 들은 영옥은 더욱 피해자의 모양으로 굳어졌어요. 태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친척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정 모르면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태수 자신에게도 놀라운 변화였어요. 평생 체면 때문에 친척 앞에서도 모호하게 웃고 넘겼는데 처음으로 외부의 시선보다 가족 안의 원칙을 먼저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퇴원 후 영옥은 아픈 몸을 이유로 도연을 더 자주 불렀어요. 도연이 늦게라도 다녀오면 미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일정이 반복되자 피로가 눈에 띄게 쌓였습니다. 그때 태수가 결심했어요. 도연아, 이번 주부턴 내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닐게. 너희는 너희 생활해. 도연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남편이자 아들로서의 역할이 모두를 같은 자리에 앉혀 화해시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때로는 서로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역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달할 말만 전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대신 지켜주는 일. 그 단순한 원칙이 이 가족에겐 너무 늦게 왔지만 늦었다고 해서 무의미한 건 아니었어요. 영옥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자 어느새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 가족에게 명절은 늘 시험지 같은 날이었습니다. 누가 오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표정은 어떤지, 음식을 누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든 것이 관계의 점수처럼 매겨지는 날이었으니까요. 태수는 벌써부터 속이 답답했어요. 올해는 식구들끼리 간단히 보내자는 쪽으로 정리했지만 영옥은 은근히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나가 오겠지? 병원에도 못 왔으니 미안한 마음은 잊지 않겠니? 그 말을 전해 들은 도연은 난감했어요. 미나는 이미 분명하게 말해두었으니까요. 짧은 영상 통화는 할 수 있어도 직접 가는 건 아직 어려워. 그 뜻을 어머니께 전해야 했는데 이 단순한 전달이 왜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는지 도연은 명절만 되면 결혼이 두 집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는 줄타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태수는 이번만큼은 미리 구조를 짰어요. 명절 당일 오전엔 자신과 정희가 어머니를 찾아뵙고 도연은
오후에 혼자 짧게 들르기로 했습니다. 미나는 영상으로 인사만 하고 식사는 외부에서 주문하며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죠. 누가 봐도 정리된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기대는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절 전날 밤 영옥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눈치 봐야 하니? 며느리가 집에 와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태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어려운 이유를 자꾸 인정 안 하시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잠해졌어요. 영옥이 숨을 고르다가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내 편은 아니구나. 그 말이 태수를 깊이 찔렀어요.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으니까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준의 말과 정의의 눈빛, 미나의 굳은 표정이 연달아 떠올랐어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길은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를 계속 희생시키지 않는 길은 있었어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편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랑 도연이네가 완전히 멀어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 장면이야말로 동굴 앞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감정, 즉 어머니를 실망시키는 죄책감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이 평생 피해온 것은 갈등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것을. 누군가 자신 때문에 서운해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해 늘 모호하게 웃고 넘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버릇이 결국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절 아침 정희가 조용히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아무 일 없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무리하지 않게 끝내는 게 목표야.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는 이제 막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 당일은 처음부터 팽팽했어요. 영옥은 한복까지 꺼내 입고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처럼 북적이는 명절을 재현하고 싶은 마음이 얼굴 곳곳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고 차려진 음식도 많지 않았어요. 영옥은 웃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말이 비틀렸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절은 처음이네. 세상이 참 달라졌어. 정희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그 말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흘러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오전 시간은 그렇게 겨우 버텨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도연이 혼자 나타났을 때 영옥은 결국 참지 못했어요. 미나는? 도연은 준비해온 대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영상통화로 인사드릴게요. 영옥의 얼굴빛이 그 자리에서 변했어요. 입술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못 볼 사람이니? 내가 전염병 환자냐? 태수는 직감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도연이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영옥은 이미 감정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그래, 나 늙었고 귀찮고 부담스럽겠지. 아들이 결혼하더니 집안이 남의 집이 됐네. 그 말은 도연의 죄책감을 정면으로 찔렀어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고 바로 그 틈에서 영옥은 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미나가 그렇게 싫으면 넌 애들 낳아도 안 데리고 오겠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도연은 결국 참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늘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시지만 들은 사람은 계속 아파요.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더는 미룰 수 없었어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이러시면 도연이도 갑니다. 영옥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 지금 나한테 나가라 하는 거니?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자 영옥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억울함과 외로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마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그 눈물 속에 진짜 외로움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외로움이 늘 타인을 죄책감 속에 붙들어두는 방식으로만 표현된다는 데 있었어요. 도연이 어머니 곁에 앉아 물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아내를 계속 상처받게 둘 수도 없어요. 그 문장은 누구의 편도 아닌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영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절은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영상 통화는 잠깐 연결됐고 미나는 짧게 인사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전화가 끊긴 뒤 영옥은 침묵했고 태수는 비어버린 거실을 둘러보며 묘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장면이 결국 벌어졌어요. 명절이 깨졌고 체면도 깨졌고 가족사진 같은 환상도 깨졌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언제나 무언가를 부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세워진 것이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갈등 없는 가족이 아니라 거짓 없는 가족을 원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절 소동 이후 뜻밖에도 조용한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도연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나에게 이번만 참아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하자. 그 한마디에 미나는 오래 쥐고 있던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한 뒤로 줄곧 혼자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처음으로 남편이 경계에 같은 편에 서 있다는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정희도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어른이라면서도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미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슬퍼서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서 미안해해 준 것이 생애 처음이어서였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혼자였는지를 그 울음이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태수에게도 보상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칭찬이나 감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견딜 수 있게 된 감각이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서운해했고 때로는 냉랭하게 굴었지만 태수는 이제 그 감정을 모두 떠안아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장보기는 자신이 도왔으며 도연에게는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았어요. 관계를 대신 살아주지 않되 필요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방식으로 자신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기준 상담사는 다음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가족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희생 위에 굴러가던 시스템이 멈춘 겁니다. 그건 큰 변화입니다. 태수는 그 말을 천천히 곱씹었어요. 예전의 평화는 사실 누군가의 침묵값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참음, 아내의 인내, 아들의 죄책감 위에 세워진 평화는 오래갈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 구조가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영옥에게도 아주 작은 보상이 찾아왔어요. 직접적이진 않았지만 도연과의 관계가 오히려 조금 안정됐습니다. 매주 무리하게 오라 하지 않고 정해진 날 짧게 만나 차를 마셨어요. 태수는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고 도연도 더 이상 죄책감으로 끌려가지 않고 진심으로 찾아오는 모습이 됐죠.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면 결국 더 많이 잃는다는 것을 영옥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어느 늦은 오후 영옥은 창가에 혼자 앉아 오래전 자신의 시집살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젊은 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그 시절의 서러움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세월이 지나자 그 서러움이 이상한 방식으로 남아 있었죠. 나는 저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시대가 바뀌면 순한 말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반성이라고 부르기엔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지만 최소한 의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야말로 이 노년의 늦은 보상이었어요. 겨울 초입,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태수는 어머니 집 난방을 확인하러 들렀다가 낡은 전기장판을 새 것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영옥은 정 같았으면 며느리가 이런 건 챙겨야지라고 한마디 덧붙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뜸을 들이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애 바쁘다. 태수는 손을 멈췄어요.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의 삶을 따로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순간처럼 들렸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태수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 짧은 말의 무게를 오래 붙들고 있었어요. 며칠 뒤 도연 부부는 연말 인사로 과일 바구니를 보냈습니다. 카드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새해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도현 미나올림. 이전 같으면 영옥은 이름 순서까지 서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카드를 오래 만지작거리다가 태수에게 말했어요. 미나 글씨가 단정하네. 그것은 사과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며느리를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본 문장이었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연말 저녁 정희는 오래 묵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귤을 깠습니다. 도연 부부는 집에 잠깐 들러 차를 마셨고 영옥과는 영상 통화로 새해 인사를 나눴어요. 짧고 담백했습니다. 예전처럼 한 식탁에 모여 웃고 떠드는 풍경은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그것을 가족의 해체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태수는 달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은 도망친 결과가 아니라 겨우 찾아낸 균형이라는 것을. 그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갈등을 없애고 싶었고 그 다음에는 모두를 화해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운 것은 훨씬 단순했어요. 어떤 관계는 가까워지기보다 다치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는 것. 남편과 아들의 역할은 두 사람을 억지로 한데 묶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 않게 경계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조건적인 밀착이 아니라 책임 있는 거리감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해진 건 아니었어요. 영옥은 여전히 외롭고 미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도연도 때로는 지쳤고 정희도 오래된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어요. 태수 역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압니다. 실망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미루는 것이야말로 더 큰 파국을 부른다는 것을. 새해 첫날 아침 태수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올해의 다짐을 적었어요.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될 것. 가족을 붙들기보다 무너지지 않게 세울 것. 글씨를 다 쓰고 나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날엔 몰랐던 깨달음이 늦게 왔지만 늦은 깨달음에도 값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그것은 남은 시간을 조금 덜 후회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창밖에는 눈이 그쳐 있었어요.
정희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태수는 잔을 받아들고 천천히 답했어요. 가족도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힌다는 생각. 정희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태수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미안함도, 안도도, 아주 조금의 희망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청취자 사연이 흘러나왔어요. 진행자가 차분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서로 다치지 않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태수는 볼륨을 조금 키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집안의 고요가 쓸쓸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 집은 예전처럼 화목한 척하지 않아요. 대신 각자의 문을 두드릴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합니다. 그 조심스러움이야말로 이 가족이 어렵게 배운 존중의 형태였어요. 누군가는 끝내 사과를 배우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끝내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것은 예전처럼 상처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강태수는 돌아왔습니다. 모두를 화해시키는 영웅으로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를 지키도록 길을 정리한 평범한 사람으로. 그러나 어쩌면 가족 안에서 가장 필요한 영웅은 원래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